자, 그 다음은 이제 윤리 헤겔이네요, 헤겔. 헤겔은 워낙에 수능에서 작년에 나와서 변증법도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헤겔이 말하는 건 사실은 되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문이 지금 고3 지문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지문 공부를 했으면 잘 푸시지 않았을까 하는. 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근데 용어만 바꿨던. 그래서 요즘의 특징이 똑같은 걸 의미하는데 용어를 여러 개 써서 그걸 조금 이렇게 단일화시키는 게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글의 대표적 같은 게 뭔지 알아서 하나로 딱 만드는 거. 자, 헤겔에게 낭만은 1차적으로는 예술의 형식과 역사 및 장르를 유형학적으로 단계화하는 미학적인 맥락에서 등장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그의 정신철학 전체 핵심을 적확하게 확실히 드러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헤겔에게 낭만이란 뭐냐? 낭만인데 이 개념은 그 이름이 주는 익숙함으로 인해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킨대요. 따라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개념을 낭만적인 것이라는 범주로 좀 더 엄밀하게 규정하고 이걸 특히 예술적 내지 사상적 노선으로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낭만주의와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 밝혀야 한다. 지금 당위성이 있는 문장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주목할 만한 건 낭만적인 것이 1차적으로 그 단어적 인접성에서 보이듯이 낭만주의를 하나의 하위 범주로 포괄은 하지만 근데 궁극적으로는 낭만주의와 대립관계를 보이기까지 한다는 점이다.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낭만주의와 낭만적인 건 달라 이 얘기예요. 그럼 정리하면 헤겔에게 있어서 낭만적인 것 이게 얘가 말하는 뭐다? 기억이다. 정신철학의 전체 핵심이다. 낭만적인 게. 근데 얘는 뭐를 포괄하지만 낭만주의를 여긴 뭐가 포괄된다? 낭만주의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근데 얘네들은 어때? 서로 대립될 정도로 같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근데 사실 헤겔글을 많이 본 분이라면 이걸 딱 봤을 때 아 맞아 라고 생각하고 되게 이해가 쉬웠을 거예요. 헤겔에게 있어서는 그 변증법에 따른 이런 발전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게 떠올랐을 건데 자 이성주의의 가장 강한 형태의 판본을 주축하려는 헤겔의 관점에서 볼 때 자 무한한 상상력과 감수성의 핵심인 낭만주의는 마땅히 극복되어야 할 전형적인 지적 미성숙의 상태다. 딱 봐도 지적 미성숙 상태 부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극복돼야 한다는 거에서. 그럼 낭만주의는 뭐다? 지적 미성숙. 이 상태. 그래서 얘는 뭐야? 극복돼야 돼. 그럼 반대니까 얘는 뭐야? 지적으로 성숙한 상태. 이게 낭만주의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는 인간의 이성이죠. 최고에 이르는 단계에 대해서도 즉 엄밀한 개념에 의해 최고도의 사유를 수행하는 사변적 이성 및 그러한 이성의 활동장인 철학까지도 낭만적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플러스 사변적 이성과 철학을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낭만적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럼 얘한테 낭만적인 건 이꼬를 뭐다? 이성, 철학, 사유 이성이구나. 이게 정점에 달한 거구나. 자, 낭만적인 것의 최고점은 낭만주의의 대척점, 이성적 사변인 반면. 그럼 여기에 최고는 뭐다? 이성적 사변. 그냥 이성을 써볼게요. 낭만주의는 얘 부정이죠. 그 명칭이 무색하게, 이름이 너무나 민망하게 오히려 낭만적인 것의 저급한 미완 단계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뭐다? 저급해.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헤겔은. 이렇게 평가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착종된 용어법을 이렇게 서로 얽혀있는 걸 이해하려면 그가 몇몇 지점에서 낭만적인 걸 기독교적인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럼 지금 첫 번째 문제는 뭐 나왔냐? 이거 이해하고 싶어 제대로? 그러면 니네는 뭘 알아야 돼? 이때 낭만적인 건 있잖아. 몇몇 지점에서 뭐하고 똑같게 쓰인다고? 기독교적 지점. 그러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얘네랑 똑같은 비슷한 게 있어. 그건 뭐야? 기독교적 인 것. 얘하고 같게 그렇게 몇몇 보는 게 있어. 이걸 이제 유의하면 돼. 이 얘기예요. 낭만적인 것과 낭만주의 관계에서 유사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기독교적인 것은 비록 언어적으로 종교적 색채를 풍기기는 하지만 자, 제도화된 신앙 및 교리 체계로서의 기독교를 넘어서는 정신 철학적 범주다. 자, 그에 따르면 정신의 가장 저급한 단계는 객체에 대한, 대상에 대한 주체의 의존성이 가장 지배적인 감각적 지각의 단계이며 이게 가장 뭐다? 하위 단계예요. 주체의 의존성이 지배적일 때. 가장 고급 단계는 그러한 대상의 의존성을 완전히 극복한 정신적 주체의 순수하고 내면적인 재기적 작동인 반성, 즉 이성적 사유. 그럼 가장 고급 단계. 얘네는 다 뭐다? 이꼬르 이성적 사유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다시 말해 뭐다? 반성인 거고 순수하고 내면적인 재기적 작동인 반성인 것이며 이성적 사유다. 이 얘기예요. 이는 절대자. 그럼 이런 이성적 자유는 다시 말해 절대자 곧 신이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신은 세계의 근본적 존재구조 또는 원리로서의 이성이라고 보는 그의 절대적 관념론에 의거한다. 그럼 얘한테 이성은 이꼬르 뭐다? 신이다. 자, 절대자 그 자체가 완전한 이성적 구조, 즉 개념의 엄밀하고도 완전한 자기 운동체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신에 호응하는 인간 지성의 형식 역시 개념적 사유 능력인 이성이어야 한다는 거다.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이때 신, 얘 자체가 뭐다? 완전한 이성적 구조. 이성적 구조. 이거기 때문에 신을 뭐하는, 신에 호응하는 인간 역시 뭐여야 된다? 인간 역시 이성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야 돼.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개념적 사유 능력이 이성이다. 자, 여기에서 기독교적인 것이란 어떤 물리적 대상을 매개로 절대자와 만나려는 원시적 지성성을 극복하고 순수한 내면적 정신성을 성취하는 지성의 단계를 모두 통칭한다. 자, 그럼 계속 나오는 말이 뭔지 알아야죠. 지금 얘든 계속 나오는 건 뭐예요? 순수한 내면적 정신, 순수한 이성, 순수 이성, 순수한 내면적 정신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구나 라는 게 좀 느껴져야 돼요. 따라서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것은 또 나와죠. 순수한 개념의 반성. 이거 지금 다 처음 나오는 말 아니죠? 반성 통해 진리를 인식하는 철학에서 달성된다. 아, 그럼 반성, 이성 다 같은 거구나. 그죠? 자, 근데 반면에 대조, 누구는 기독교는 자연적 대상의 숭배 또는 매개를 넣어두는 점에서는 기독교적이긴 하지만 이랬어요. 아, 그러면 얘 밑에 낭만적인 거 밑에 낭만주의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적인 거 밑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기독교라는 건 뭐다? 자연적 대상의 숭배, 신을 숭배하는 거 또는 연결하는 매개 넘어섰다. 라는 점에서 이렇다는 점에서 기독교적에 포함되긴 하지만 근데 개념적 반성을 필요 조건으로 하는 지성의 완전한 순수 내면성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것에 불완전한 단계 평가. 그럼 얘도 뭐다? 미성숙하다. 미성숙한 이유는 뭐예요? 개념적 반성이 없어서야. 자, 이렇게 이상을 근거로 할 때
기독교적인 것은 내면적 지성성으로 바꾸어 부를 때 그 본질적 의미가 제대로 드러난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내면적 지성성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그 완전한 단계가 뭐다? 개념적 사유를 통한 철학인 안에서 기독교적인 것은 기독교와 단순히 등치에 똑같다고 할 수 없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기독교적인 이꼬르 뭐다? 뭐라고? 내면적 지성성. 내면적 지성성이 뭔데? 자, 이게 뭔데? 얘는 바꿔볼 때 의미고, 얘는 여러 단계가 있다. 완전 단계는 뭐다? 철학. 아, 얘랑 같은 단계구나. 똑같은 거 계속 말해준 거예요. 자, 기독교적인 것을 이렇게 이해할 때, 이를 이제 낭만적인 것과 낭만주의 관계가 밝혀진다. 감성과 상상력의 무제한적 발산 이꼬르 가슴 속의 모든 걸 표출할 수 있는 자유를 지향하는 낭만주의. 딱 봐도 얘는 부정이 지금까지, 그죠? 주어진 경험 세계를 넘어서는 극복하는 지적 주체의 내면적 작동을 중심 원리로 하는 건 분명하기에 낭만주의는 의심할 바 없이 낭만적인 것의 하나다.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낭만주의가 달성하는 정신의 내면성은 개념적 반성성에 의거한 철학적 사유의 내면성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열등한 것이며 이게 아니 열등하다는 거죠. 이에 낭만주의는 낭만적인 것의 완전한 전형이 될 수 없고 진정으로 낭만적인 것은 어디에서? 철학이다. 해결은 철학이 가장 숭고한 단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데 보면 해결의 관점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 낭만주의와 기독교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동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왜? 낭만주의는 가장 저급하다고 했고 기독교는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국어에서 봤을 때 나와 있어야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지금 해겔이 말한 건 낭만주의 적인 것과 기독교 적인 것을 같이 쓴다 그랬지? 언제 낭만주의와 기독교를 같은 뜻으로 쓴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추론에 딱 같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 같다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건 추론이야. 제대로 된 추론이 아니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기독교는 정신적 작동 방식의 측면에서 낭만적인 걸 속한다? 그럼 이때 낭만적인 건 쟤하고 동의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꿔서 기독교적인 거에 속한다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연적 대상, 숭배 또는 내게 넘어섰다는 점에서 기독교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말했으니까 정신적 작동 방식의 측면에서는 기독교적인 것에 속한다. 같은 말이랑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1번이랑 2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여기에서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건 낭만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거야 라는 것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1번이 틀린 거고 2번은 바꿔서 기독교적인 것에 속한다. 이게 맞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낭만주의와 기독교는 다 이거 밑에 단계. 완전한 형태, 노. 얘는 다 발전, 미성. 최고도의 기독교적인 것은 예술 사조로서의 낭만주의는 아니죠. 얘는 저급해. 낭만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은 모든 단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가장 발전한 단계 틀렸죠. 기억에 대해 초월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기억이 뭐냐? 기억, 해겔의 정신철학 전체 핵심 그럼 내 머릿속엔 딱 봐도 철학이 있었을 거예요. 철학. 그러면 정신의 제기적인 작동은 신앙과 예술의 영역 최고도 노. 무조건 뭐다? 철학의 영역에서 최고도. 틀렸네요. 참된 인식 수행의 방식은 인식의 궁극적 대상이 뭔데요? 신의 존재 구조에 대응해야 될 거다? 신을 따라야 돼. 답 2번. 개념의 연세를 통한 논리적 추론보다 구체적 현실에 대한 체험? 얘가 언제 구체적 현실에 대한 체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추론하면 어떡해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개념을 연쇄시켜갖고 논리적인 추론? 당연히 철학이라는 건 논리적 추론이에요. 이성적 사유인 거고. 언제 왜 현실의 체험? 경험론자 아니죠. 틀렸죠. 개념적 진리에 대한 최고의 인식은 인격화된 절대자, 신을 증명하는 거 아니라고요. 신 자체인 거죠. 그죠? 증명하는 건 아니라고. 틀렸고. 구체적 경험보다는 내면의 자유로운 상상력 안 돼. 이거 뭐야? 낭만주의니까. 말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철학이다라는 것만 딱 잡았어도 금방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24번. 자, 적절한 거래요. 해겔은 회와 그림을 낭만적 예술 장르로 분류한다. 그러면 그림을 좋게 보네. 자, 이는 일반적 장르 구분 관행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건축 조각과 함께 조형예술 영역에 편성되었던 그림을 음악, 시문학과 동일한 장르군으로 위치를 이동시켰대요. 자, 그는 특히 강조하네요. 17세기 네덜란드 장르화를 높이 평가하는데 장르화에는 위대한 정신성, 즉 자연의 위협을 극복하고 외세의 침공을 격퇴 물리치고 종교 사상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등의 엿을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강화된 네덜란드의 고유의 자기 확신과 자유 지향성이 평범한 일상의 사실적 묘사 속에 깊이 스며들므로써 인간적인 것 그 자체, 이거잖아요. 그 자체가 형상화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양식적으로 사실주의 미술의 하나로 분류되는 네덜란드 장르화가 그에게는 낭만적인 거다, 최고다. 왜? 이게 바로 뭐예요? 반성. 여기에서 순수 이런 인간이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강화됐다. 고유의 자기 자신과 자유를 지향하는 것들, 이거는 이성적인 사유에 의한 거고, 순수 인간의 순수 내면적 이성, 그게 인간적인 그 자체.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하고 의미가 같은 걸 골라야 되는데 어떤 예술 장르를 낭만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맞아요. 예술이 철학적 사변의 한계를 넘어섬으로써 말이 돼요? 철학은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철학이 최고다. 1번 틀렸어요. 네덜란드 장르화에서 인간적이고 그 자체가 형성하는 진술은 맞아요. 근데 인간의 본질을 세속적인 구체적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 이거 앞에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얘는 사유라고, 사유, 생각이라고. 당연히 사유는 추상적이죠. 웬 구체적 현실? 말이 안 돼. 양식상 사실주의를 분리된 장르화를 낭만적인 것을 부르는 것은 여기 맞죠? 박스에 있으니까. 일생의 사실적 묘사 속에 교리가 확 규범? 이런 말 해요? 교리가 중요한, 기독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틀렸죠? 회화를 낭만적 장르로 분류하는 방식은 회화의 표현이 근본적으로 주체의 저의 내면성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이거 제가 했던 말 또 나오네? 건축 조각보다는 여기에 박스에 나오네? 딱 봐도 답 4번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근데 네덜란드 장르화를 낭만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건 맞아요. 근데 상상력의 발산 추구 낭만주의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낭만주의는 저급한 거니까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국어하고 박스, 본문이랑 박스랑 연결 지었을 때 느낌이 오는 건 이렇게 3점짜리 이런 긴 형태 보기 지문이 있는 건 딱 느낌이 와요, 여러분. 그 느낌을 빨리 찾아야 되는 느낌보다는 이걸 이해해야지 이게 보이는 거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보이죠. 그래서 자꾸만 이상한 이런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나와 있지도 않았던 말. 그건 답이 될 수 없으니. 자, 그 다음에 기술 지문인데 이거는 공식을 뽑지 않았다. 그러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국어로 푸시라고. 그럼 국어를 어떻게 푸냐면 과학 같은 거 몰라도 문과가 푸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몰라도 어떻게 한다? 공식이 있으면 그 공식을 써. 그 다음에 항상 묻는 건 말해준 공식보다 그 역방향을 많이 묻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풀면 뭐 굳이 과학 이거를 물리를 내가 잘 하지 못해도 문과도 승리할 수 있는 지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어로 푸셔야지. 물론 배경식이 있으면 좋죠. 근데 아무리 배경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국어에서 다 문제를 그렇게 맞히는 건 아니에요. 있으면 좋다는 거지. 예를 들어 방금 같은 해겔 문과가 풀기 너무 좋죠. 이과는 되게 힘들고. 그다음에 지금 물리했던 친구라 그러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건 맞죠. 그죠? 왜냐하면 이러한 관계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지문을 좀 더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도움이 된다는 이거예요. 근데 뭐 문과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렇구나라는 거. 자, 블랙홀 쌍성계와 같은 천체에서 발생한 중력파가 지구를 지나가는 동안 지구 위에서는 중력파의 진행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뭐한대요? 공간이 수축, 팽창하는 변형이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일어난대요. 공간이 수축했다가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팽창했다가 이렇게 된대요. 자, 최초로 중력파를 검출한 라이고는 그림 1과 같이 미국 햄퍼스와 리빙스턴에 위치하며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 여기하고 여기에서 뭐가 라이고라는 게 최초로 검출됐구나. 중력파를 검출한 라이고. 그럼 얘는 최초 중력파 검출. 그다음에 그림 2와 같은 레이저 간섭계 사용. 아, 그림 2는 뭐구나? 이게 레이저 간섭계구나. 레이저에서 나온 빛은 여기서 빛이 나왔겠잖아요. 그쵸? 번갈르게 BS에 의해서 여기 BS 있네. 그럼 여기에서 쭉 가서 BS에 의해 두 개의 경로로 나뉘고 아 그러면 일로 가고 BS 때문에 경로 두 개로 나뉘게 되고 각 경로의 끝에는 거울이 있대요. 그럼 각 끝에는 M1이나 M2 얘네가 뭐다? 거울. 근데 얘네가 뭐야? 반사되어 되돌아와. 그러면 여기 반사돼서 다시 되돌아온다는 얘기네요. 그죠? 되돌아와서 다시 BS에 의해 각각 두 갈래로 나뉘며 광 검출기에서 서로 중첩 만난대요. 그럼 어쨌든 얘에 대해서 다시 두 갈래로 이렇게 나뉘면서 어쨌든 얘네보다 여기에서 만난다. 두 경로 사이에 미세한 길이 차이가 발생해. 근데 미세한 길이 차이가 발생하면 중첩된 빛의 세기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때 경로의 차이는 뭐다? 빛의 세기의 차이다. 그죠? 간섭계가 놓인 면을 중력파가 통과하며 공간의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면 빛이 지나는 두 경로의 길이 차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그럼 광 검출기에서 측정되는 빛의 세기가 그에 따라 변화한다. 다 같은 말인 거죠. 중력파 통과하면서 공간 수축 팽창 이꼬르 경로의 길이 차 이꼬르 빛의 세기 차. 이렇게. 이걸 측정하면 중력파 세기와 진동수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랬어요. 자, 지금 마지막에 공식 지금 떴네요. 그쵸? 여기 내용일지 푸는. 중력파는 공간을 일정한 비율로 변형시키므로 간섭계의 경로 길이를 되도록 크게 하는 것이 길이 변화량을 크게 할 수 있어 유리하지만 그러면 공간의 일정 비율을 변형시킨다는 건 경로 길이를 크게 하는 변화량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약 4km가 건설할 수 있는 한계래요. 자, 이걸 극복하려고 그러면 뭐 하는 게 좋다? 경로 길이는 긴 게 좋다. 이 얘기네요. 그쵸? 자, 그래야 빛의 세기가 세지니까. 자, 라이고에서는 기본 간섭계에 두 개의 거울을 추가해요. 그러면 그림 보면서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거울을 추가하면 공진기, 작은 따옴표 떴죠? 공진기를 만든대요. 각 공진기의 두 거울 사이를 빛이 여러 번 왕복하도록 함으로써 그러면 각 공진기의 두 거울 사이를 빛이 여러 번 왕복하게 함으로써 유효한 4km라는 경로 길이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했대요. 그럼 공진기는 뭐 하는 거예요? 길이를 늘리는 거고 다른 말로 공진기는 빛의 세기를 바꾸는 거죠. 그죠? 자, 그림 2에서 거울과 거울 사이에 공진기가 형성이 되고 자, 거울과 거울의 반사율 첫 번째 거울은 100%인데 반사율이 근데 이 반면에 두 번째 설치한 얘는 약 1%의 투과율을 갖도록 해서 자,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대요. 이 경우 공진기 밖으로 나온 빛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두 거울 사이를 수백 번 왕복한 셈인 거고 공진기에서 왕복 막 했다고 따라서 유효 길이가 1000km 이상에 이른대요. 한마디로 유효한 길이를 늘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계속 설명한 게. 자, 하지만 유효 길이의 변화량이 여전히 원자 크기의 10만 분의 1 정도에 불과한데 어떻게 중력파 검출이 가능했지?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여기를 정리하면 자, 공진기 때문에 뭐다? 유효 길이가 4km를 넘어서 한계를 극복하고 길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원자 크기보다도 한참 작은 미세한 길이 변화의 측정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을 취하면 측정값의 정확도를 상상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대요. 자, 간섭계는 결국 광 검출기에서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건데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에서 배우셨죠? 빛은 뭐다? 광자다.
그러니까 입자로 여겨진다는 얘기예요. 빛 입자가 광자예요. 자, 이때 빛의 세기는 광자 개수에 비례한다. 지금부터 뭐예요? 막 공식 뜨는 거예요. 그럼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결국 검출기는 뭘 검출하는 거다? 뭘 측정하는 거다? 빛의 세기를 뭐 하는 거다? 측정하는 건데 자, 근데 양자 물리에서 B는 광자라고 부르는 입자로 여겨지며 이때 빛의 세기는 광자 기수에 비례한다 이랬어요. 그럼 이때 빛의 세기는 뭐에 비례한다? 그냥 광자가 뭐야? 빛 입자. 이 개수에 비례한다. 빛의 세기가 세다면 광자의 개수가 많다는 거네요. 그쵸? 자, 즉 한 번 더 말해요. 광검출기는 광자 개수를 측정하는 것이며, 그럼 다시 말해. 얘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검출기가 빛의 세기를 측정한다는 건 광검출기가 광자의 개수를 측정하는 거야. 이 얘기죠. 자, 근데 측정할 때마다 무작위로 달라지는 광자 개수의 유동이, 한마디로 측정할 때마다 뭐다? 광자 개수가 달라지네? 간섭 신호의 잡음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를 산탄잡음이라고 한다. 정의가 떴어요, 지금. 그럼 지금 산탄잡음이 뭐냐? 자, 얘를 측정해. 근데 광자 개수를 측정할 때 뭐가 생기냐면 측정할 때마다 뭐가 생긴다고요? 무작위로, 랜덤이죠. 무작위로 달라지는 광자 개수의 요동, 변화가 간섭 신호의 잡음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산탄잡음. 이게 뭐다? 산탄잡음이다. 이 얘기네요. 자, 빛의 세기 측정에서 신호의 크기는 광자 개수에 비례하고 빛세기 측정에서 뭐라고요? 다시 와서 빛세기를 측정할 때는 뭐라고? 신호 크기는 광자 개수에 비례. 이렇게. 이거네요. 그럼 이때 얘가 신호 크기구나. 이렇게 연결해도 돼요. 그 다음에 광자 개수에 의한 요동의 잡음은 개수의 제곱근에 비례한대요. 그러면 요동에 의한 얘는 뭐다? 얘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그럼 어쨌든 얘도 뭐예요? 비례관계란 얘기네요. 그죠? 자, 따라서 신호 대 잡음비 공식이에요. 여기에 비례하여 증가를 한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신호 대 잡음비 얘는 뭐다? 신호 크기 그 다음에 잡음 크기 이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n에 비례한다. n의 제곱근 이래서 얘가 늘어나면 얘도 비례해서 증가한다라는 거네요. 그지? 자, 예를 들어 광자 개수가 1개일 때 말고 100개라면 신호는 100배 증가하지만 잡음은 10배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럴 때 신호 크기는 100배인데 잡음은 10배만 증가하므로 신호 대 잡음비는 10배 증가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설명해 준 거죠. 10배 증가하니까 얘는 10배만 증가한다. 그럼 뭐 이거 하려면은 뭐 신호 크기가 100일 때 잡음은 10배만 증가하게 되므로 얘는 10배 증가한다. 잡음 크기하고 신호 대 잡음비하고 이걸 얘기해 준 건데 따라서 나와요. 광자 개수를 늘리면 산탐 잡음에 의한 신호 잡음비를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이랬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
광자 개수를 뭐하면 이거 늘리면 뭐 할 수 있다? 산탄 잡음에 의한 이거를 늘릴 수 있는데 이거를 늘릴 수 있다고요? 그죠? 공진기는 그 안에 레이저 빛을 가둠으로써 간섭계 내부의 광자 개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대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원하는 신호대 잡음비를 얻기에 부족하고 레이저 출력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랬어요. 아, 그러면 이때 산탐 잡음, 신호대 잡음비는 우리가 뭐 하려는 거야? 높이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얘가 원하는 건 뭐냐? 얘가 원하는 건 원하는 탄산의 신호대 잡음비를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한다는 얘기야? 플러스 레이저 출력의 한계가 있대요. 그럼 이거 올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그림 이처럼 BS에서 레이저 쪽으로 되돌아가는 빛을 반사시켜서 다시 간섭계로 보내는 출력 재활용 거울을 설치했대요. 간섭계에 사용되는 유효 레이저 출력을 원하는 수준 높인다 이랬어요. 여기가 핵심의 마지막 문장이 국어로 푼다 그러면 왜 그러냐? 유효 레이저 출력을 높인다. 그럼 여기에 뽑아낸 게 뭐예요? 레이저 출력을 높인다는 건 뭐가 높아진다? 산탄 잡음에 의한 뭐가? 신호대 잡음비가 증가한다고. 이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아, 산탄 잡음은 뭐 하는구나? 레이저 출력 높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얘기예요, 이제. 빛의 입자적인 성질은 간섭 신호의 복사 앞 잡음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잡음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빛의 입자 성질이 이렇게 만드는 잡음은 두 개야. 하나는 산탄 신호고 하나는 뭐다? 복사 앞 잡음이다. 근데 산탄 신호는 레이저 출력을 높일 때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높이면. 그럼 얘는 뭐냐? 빛 입자가 거울에 충돌하면서 복사 앞 누른대요. 힘을 작용하여 거울이 미세하게 움직이게 만든대요. 광자 개수의 요동이 거울의 요동과 그에 따른 간섭계 경로 길이의 요동을 일으켜. 그럼 문제는 뭐야? 광자 개수의 요동이 만들어내는 거네요. 간섭 신호의 잡음으로 나타나는데 거울의 질량이 수량변화 떴다. 클수록 거울의 요동은 작아진다. 왜? 질량이 크면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와서 부딪혀도. 근데 질량이 작으면 와서 부딪힐 때마다 엄청 흔들린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따로 쓰면 누구냐? 복사 앞. 얘 같은 경우에는 뭐다? 거울. 질량이 크면 거울 요동이 작아진다 이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거를 거울 요동을 만드는 게 누구다? 어디야? 광자 개수의 요동이죠. 그래서 복사 앞 광자 개수의 요동이 얘를 만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복사 앞 잡음에 의한 신호대 잡음비는 광자 개수의 요동이 작을수록 그러면 이게 광자 개수 요동이 작을수록 거울의 질량이 클수록 뭐해진다? 이럴수록 뭐해진다? 복사 앞 잡음비는 커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한 거울의 요동은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더 커지므로 그럼 거울의 요동은 뭐다? 시간이 길면 커진다는 얘기는 시간이 그러면 짧으면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그죠? 복사함 잡음에 의한 신호 잡음비는 자, 진동수가 작을수록 급격히 감소하며 자, 그러면 이때 복사합은 뭐라고요? 진동수가 작으면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고 산탄 잡음에 대한 신호 잡음비는 진동수가 클수록 완만히 감소. 그럼 얘 같은 산탄 잡음은 어떻다? 진동수가 클수록 완만히 감소한다. 그러면 이거랑 얘에다가 정리를 얘는 저는 그냥 이렇게 물결 표시해놨어요.
진동수가 클수록 완만히 감소. 얘는 진동수가 클수록 감소사랑 완만하게 떨어진다. 자, 따라서 두 잡음의 함으로 결정되는 신호대 잡음비가 가장 크게 되는 진동수 대역이 존재하며 이게 중력파의 진동수가 이 영역에 들어올 때 검출될 확률이 가장 높다 이랬어요. 그럼 이 글에서 말하는 건 신호대 잡음이 가장 크게 되는 진동수 대역에서 중력파의 진동수, 이런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어 라는 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풀 수 있나? 자, 1번이 이제 우리가 빼놨던 공식으로 보는 건데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중력파는 레이저 간섭기의 경로 길이 변화로 감지한다. 이거 레이저 간섭기의 경로 길이 변화는 다른 말로 뭐다? 신호색 빛의 세기를 변화시키고 이걸 알면은 중력파를 알 수 있다. 진동수 알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 문장에서 이거 맞아요. 공진기는 간섭기 내부에서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거. 아까 공진기는 그 사이에 거울을 또 M3, M4 거울을 놓고 공진기라는 걸 만들면 어때요? 왔다 갔다 하는 걸 그 경로 길이를 넓혀. 그러니까 길게 하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경로 길이가 길게 변하는 것. 빛의 세기가 증가한다는 것 같은 말이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산탄 잡음에 의한 신호 잡음비는 레이저 출력이 클수록 작아진다? 틀렸죠? 산탄 잡음은 어땠다? 레이저 출력이 커지면 얘가 원하는 만큼 커지게 되는 거니까. 얘네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레이저 출력을 크게 하면 산탄 잡음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얘 틀렸어요. 복사압 잡음은 광자기수의 요동 때문에 발생한다? 아까 광자기수의 요동이 거울 요동을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복사압. 그럼 광자기수가 거울에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거니까 당연히 맞아요. 자, 복사압 잡음에 의한 신호 잡음비는 진동수가 클수록 커진다? 이거 바꿔 말하면 진동수가 작을 때 그게 감소한다는 건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증가한다는 거니까 저렇게 역으로 해서 읽어낼 수 있는 선지예요. 되셨어요? 자, 추론 적절한 것만을 고르래요. 중력파가 검출될 때 광 검출기 측정되는 빛의 세기는 일정하다? 노. 아까 측정할 때마다 랜덤, 무작위로 달라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틀린 거 확실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중력 재활용 겨울 M5의 반사율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간섭 신호에서 복사압 잡음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왜? 반사율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빛 입자, 광자의 요동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울 요동이 줄 거고, 그럼 광자기수 요동이 줄 거고, 이런 당연히 복사압 잡음은 감소하겠죠. 왜? 안 부딪히니까. 이건 당연히 머리로 생각해도 가능한 거고, 각 공진기를 구성하는 두 거울 사이의 거리를 늘리면, 그럼 뭐가 늘어나요? 중력파의 경로 길이 변화 당연히 늘어난다. 그래서 원래는 제한이 4km인데 1000km도 가능하게 늘렸다. 답 몇 번? 5번. 이렇게 풀어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건데 이건 사실 그래프를 보라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거는 지금 이 그래프는 어떤 중력파 검출기 민감도를 진동수에 따라 나타낸 건데 자, 여기서 신호대 잡음비는 산탄과 복사압 잡음 모두에 의한 거래요. 특정 물리량을 증가시킴으로써 현재 실선으로 나타난 민감도를 점선과 같은 민감도로 개선하려고 한대요. 그러면은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뭘 바꿔야지 이렇게 민감도를 높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신호대 잡음비를 진동수에 따라 나타낸 거니까 이때는 신호대 잡음비를 높이는 게 뭐야? 이 뜻이에요. 얘네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니?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래서 민감도는 신호대 잡음비가 높아지는 건데 이렇게 바뀐대요. 그럼 여기에서 특정 물리량 얘네가 뭘 바꾸냐는 걸로 저는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바꾸냐? 산탄 잡음은 뭘 바꿔서 크게 하는 거예요? 산탄 잡음은 뭘 바꿔서 레이저 출력을 크게 해서 잡음을 크게 만드는 거니까 산탄 잡음에서 레이저 출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복사압이라는 거는 뭘 이용하는 거예요? 얘는 거울의 질량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복사압이 되는 거죠. 근데 출력 재활용 거울 M5의 투과율이 나와요? No. 투과율은 M3, M4에 투과율 1%가 들어가 있던 거고 M5에서 반사율이에요. 그럼 여기 반사율 했으면
됐을 수도 있겠지만 반사율 없잖아요. 그쵸? 그럼 답은 몇 번? 이렇게 국어로 풀면 3번인데 이거를 지금 진동수와 민감도 실선해서 그럼 민감도를 높인다. 이 말인 거고. 그죠? 이 얘기인 건데 여기서 특정한 물리량을 증가시킨다고 했으니까 산탄자분에서 뭘 증가시켜? 복삼자분에서 뭘 증가시켜? 증가시키면 뭐다? 실선으로 민감도를 점선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 뒤에 실수에 점선인 건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특정 물리량을 뭘 증가시키면 뭐가 여기에서 뭘 증가시켰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국어로 읽는 거지 이걸 그래프 보고서 뭐 이게 실선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핵심은 여기 설명에 있잖아요. 대부분 국어에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보기에 나와 있는 설명은 쓸데없는 건 1도 없다. 심지어 이렇게 국어로만 풀 수도 있는 이런 지문도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네. 자. 이제 마지막은 좀 긴장 푸시라고 했나? 좀 쉬운 글이 나왔어요. 베냐민 글이 나왔는데 자, 베냐민은 폭력이 모든 합법적 권력의 탄생과 구성 과정에 개입함을 그러면 이거 만들 때 폭력이 개입한대요. 그리고 그것이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플러스 법 자체를 만들고 부과하며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함을 밝히고자 했다. 그러면 베냐민이 밝히고자 한 건 폭력이라는 건 뭐다? 법을 만들 때 권력이 탕생하는 거 구성 과정에도 있고 이거 뭐 폭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식 법 자체를 정하고 부과 유지하는 방식 이때 다 폭력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폭력 비판을 위하여 해서 그는 목적의 정의로움과 수단의 정당성에 대한 자연법론과 법 실증주의 입장 차이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부터 폭력에 대한 건데 자연법론과 법 실증주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네 이 얘기네요. 자, 베냐민에 따르면 고전적인 건 자연법론인데 얘는 법을 만들고 존속의 근거, 유지시키는 근거를 신이나 자연 또는 이성과 같은 형이상학적이고 외부적인 실체의 권위로부터 찾는다. 또한 플러스 합당한 자격을 부여받은 외적 실제의 정당한 목적을 위해 그러면 딱 봐도 그냥 신이나 자연, 신으로 나요 신. 얘는 뭐 옛날에 외국 사람들 신. 그래서 신,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폭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대요. 그럼 뭐예요? 신의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폭력은 괜찮아. 반면에 법 실증주의는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의 여부에 주목한대요. 그러면 얘는 뭐다? 폭력이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니? 이거래요. 확보되었다 그러면 좋은 거고 확보 안 됐으면 안 좋다는 얘기네요. 자, 베냐민은 그래서 자연법보다 이거 아니고 이 뒤에 얘가 폭력 비판의 가설적 토대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대요. 근본 규범으로 전제된 헌법으로부터 법 효력의 근거를 도출하는 법 실증주의는 얘에 대해 지금 나온 거예요. 얘는 근본 규범으로 전제된 헌법에서 법 효력을 근거를 뽑아내는 얘는 법 체계의 자기 정초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그럼 법 체계에서 자기 정초적 자기 자신을 기초로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기초야 바탕이야 라는 걸 강조함으로써 법을 만들어내는 것과 정의 폭력을 읽어낼 단서를 제공해 줘서 자, 폭력 보존의 계보에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비판적으로 탐색을 가능하게 해준대요. 쉽게 말해 다 보여준다는 거죠. 법 실증주의라는 거. 그래서 폭력 비판의 가설적 토대는 법 실증주의가 좀 더 낫다라고 본 거래요. 그렇지만 베냐민은 법 실증주의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전제를 자연 법론과 공유한다고 봤대요.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 이 얘기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는 잘못된 전제인 건데 지금 이거를 자연법과 공유한다는 얘기는 둘 다 전제가 잘못됐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자, 정당화된 수단이 목적의 정당성을 보증한다고 보는 경우나 이거 누구예요? 법 실증주의죠.
정당한 목적, 신을 통해 수단이 정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나 자연법이나 목적과 수단의 무슨 관계, 상호 서로 지지하는 관계를 전제로 폭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전제란 뜻이죠. 뭐가 잘못된 전제? 얘네 이렇게. 자,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가 정당화되면 다른 하나도 정당화된다는 게 잘못된 전제라고요. 그러나 법의 관심은 이러저러한 목적이나 또 혹은 수단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법의 관심은 뭐냐? 법의 폭력 자체를 수호하는 데 있다고 파악했다. 또한 플러스 법이 스스로 저지르는 폭력만을 정당한 강제력으로 상정하고 다른 모든 형태의 폭력적인 것들은 폭력으로 여기는 문제에 관해 둘 다 양편이 뭐야? 법 실증주의나 자연법이나 모두 충분한 관심을 두지 않아왔다 라는 걸 지적했다,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설명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베냐민은 자연법과 법 실증주의가 감춰온 법의 내재적 폭력성을 설명하기 위해 그럼 지금부터 얘가 말하려는 게 뭐다? 얘네가 감춰왔던 법의 내재된 폭력성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법 정립적 폭력과 법 보존적 폭력을 새롭게 개념화했다. 지금 하나씩 나오겠네요. 전자의 사례로는 뭐다? 무정부적 위력이나 전쟁. 이게 뭐야? 법 정립적 폭력. 그 다음에 후자의 사례로는 행형제도. 행형이 뭐예요? 그 감옥에 이렇게 가두어가고 벌 주는 교화시키는 거. 뭐 감옥에 들어가고 뭐 구금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형법, 경찰제도 등을 제시한 점에서 이게 법 보존. 이들이 각각 근대 국가의 입법 권력이나 행정 권력에 대응하는 한정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대요. 자, 법 정립적 폭력 전자는 법 목적을 위한 강제력이 정당화된 폭력의 위치를 독점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당연하죠. 왜? 여기서의 폭력은 법 제정 수단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근데 목적한 바가 법으로 정해지는 순간 물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도구적 성격을 뛰어넘어 힘 자체가 된다. 그래서 무정부적 위력이나 전쟁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립되는 순간 뭐야? 힘 자체가 된다고요. 그렇게 법과 폭력의 관계는 목적이나 수단의 관계나 선후 관계로 편입될 수 없다는 거죠. 한편 다른 법 보존적 폭력은 뭐냐? 이미 만들어진 법을 확인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로써 법의 규율 대상에 대한 구속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반복적 제도화된 노력들이다. 그래서 행형제도나 경찰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법은 구속적인 것으로 확언됨으로써 보존이 되는 거고 그 보존을 통해 재확언이 다시 법을 구속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는 법 정립과 법 보존의 이러한 순환 회로를 신화적 폭력이라 명명하면서 그럼 얘네는 부정이네요. 베냐민이 보는 건. 그것을 신적 폭력과 구별짓는다 해놓고 잘 몰랐어요? 그럼 보세요. 신적 폭력이란 법을 허물어뜨리는 순수하고 직접적인 평. 자, 딱 봐도 얘가 긍정이구나 라는 거예요. 얘는 그럼 뭐다? 법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순수하고 직접적인 폭력이다. 베냐민은 이게 신화적 폭력의 순환회로를 폭파, 없애고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게 하는 적극적 동력임을 주장한다. 그럼 베냐민이 주장하는 건 신적 폭력인 거예요. 신화적 폭력은 안 돼. 이 얘기인 거죠. 출간 당시엔 크게 주목받지 못한 폭력 비판을 위하여가 반세기 넘게 지나 법과 폭력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데에는 누가? 갑자기 데리다. 얘의 비판적 독해가 계기가 됐대요. 자, 데리다는 법의 힘에서 합법화된 폭력을 소급적으로 정립하는 법의 발화 수반적 힘을 분석했대요. 이게 뭐냐? 소급이라는 건 폭력을 소급 정립한다. 이건 이꼬르 법의 발화가 뭐예요? 말을 수반하는 힘. 분석했다. 설명해요. 그는 법 언어행위가 뭐예요? 발화행위예요. 언어행위를 통해 적법한 권력과 부정의한 폭력 사이의 경계가 말 때문에 그때 경계가 생긴다. 또한 플러스 법 보존적인 폭력은 법 정립적 폭력에 이미 들어가 있어.
정립은 자기 보존적인 반복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고 자신이 정립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 재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 계속 뭐 보존해서 재정립되고 이걸 요구하니까 이미 법 정립이라는 건 여기 법 보존에 포함되어 있다고. 더 나아가 그는 법을 정립하고 보존하는 신화적 폭력 이건 똑같네요. 베냐민이랑 법을 허물을 때 신적 폭력이 구분될 수 없으면 근데 여긴 다르네. 아 이건 베냐민하고 다른 점이네. 법을 정립하고 보존하는 신화적 폭력과 정립과 보존이 신화적 폭력이고 법을 허물을 때 있는 신적 폭력은 근데 구분이 될 수 없다. 얘네는 구분 못해. 근데 베냐민은 구분된다고 했으니 차이점. 만일 후자를 베냐민이 지지했던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얘 구분된다고 한다 그러면 자칫 메시아주의로 귀결되거나 전체주의에 복무하는 것에 될 여지가 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전체주의가 될 수도 있고 메시아주의라는 건 뭐 신적인 존재 한 존재 구원자 하나 한 명의 구원자가 있을 거야 뭐 그런 식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일치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법 정립적 폭력을 신화적 폭력에 법 보존적 폭력을 노. 얘도 보다 신화적. 틀렸네요. 베냐민은 신적 폭력이 옴으로써 법 정립과 법 보존의 순환회로가 강고의 노 끊어진다. 베냐민은 법에 폭파할 수 있다. 그죠? 베냐민은 법 수단으로 사용되는 폭력은 목성을 다루는 힘을 상실 속어 노. 퇴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힘 자체가 된다. 틀렸네요. 데리다는 폭력의 적법성이 언어 행위를 통해 나중에 정립되지 않는다? No. 나중에 정립된다. 5번. 데리다는 법을 보존하기 위한 반복적이고 제도화된 폭력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한다. 법 보존은 이미 정립돼 포함되어 있어. 답 5번이네요. 자, 기억과 니은을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 자연법론 법실증주의. 그래서 자연법, 얘는 법실증주의. 자, 자연법은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될 법적 권위를 법 바깥, 그치, 신이나 자연이나, 맞네요. 니은은 법실증주의는 수단의 절차적 정당화 여부에 따라, 수단이 절차적 정당화가 여부에 따라 폭력성을 판단한다. 이거 바로 얘 뒤에 있는 문장 맞고. 자, 자연법과 법실증주의는 목적이나 수단 중 어느 한도 정당화되면 정당성 보존의 전제, 그치, 잘못된 전제를 둘 다 갖고 있었다. 맞고. 자, 자연법보다 법실증주의가 법의 정립과 보존 과정이 내재된 폭력을 발견하는데 더 유용하다. 이거 베냐민이 했던 말 맞고. 왜? 얘는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 자연법과 다르게 니은은 법적으로 승인된 폭력이 법 바깥의 폭력들과 차등화하는 문제에 주목한다 이랬죠. 그러면 승인된 폭력이 내 폭력들과 차등화한다? 이거는 뭐야? 둘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법이 스스로 하는 것만 정당화, 그 밖에 있는 것들은 폭력으로 치부하는 거. 얘네 양쪽 다 관심을 두지 않은데 지적했다라는 그게 떠오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윗글 바탕으로 평가한 거 적절한 거 고르래요. A부터 볼게요. 민주적 정치 체제에서 법 제정 권력을 다룰 때 논의 대상은 의회의 입법권으로 좁혀져야 된대요. 자, 정치적 자유의 행사를 통해 구성된 권력이 아니라 강제적 힘, 폭력에 의해 정초된 세워진 법은 처음부터 불법이다. 따라서 국가법이 제정되고 유지되는 과정에 폭력이 난입할 여지는 없다. 왜? 처음부터 달라? 이 얘기네요. 자, A는 법 정립 과정에 폭력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본대서 맞아요. 근데 베냐민과 관점을 같이 한다? 아니죠. 베냐민은 지금 정립 과정에 폭력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니까 틀렸어요. 자, A는 적법한 강제력과 적법하지 않은 폭력이 처음부터 다른 견해를 가진다고 주장한 데서 베냐민과는 견해를 다르게 하고 데리다와는 견해를 같이 한다? 데리다가 그래요? 아니죠. 데리다가 처음부터 갈라지는 게 아니라 얘는 법을 발화, 말했을 때 법, 언어, 행위를 하는 순간, 발화를 수반하는 그 순간 갈라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처음부터라고 하면 얘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B 볼게요. 국가법은 불법 체류자 등을 법적 보호로부터 빼는 동시에 바로 그 배제를 통해 규율 대상으로 포획 잡는다는 거예요. 자, 이때 법과 폭력은 안팎이 구분되지 않는
웨비우스 띠 안에서 무한순환하게 되는데 우리는 더 나은 혹은 덜 나쁜 법의 정립을 입법권의 자장 안에서 고민하기보다는 신호적 폭력을 넘어서 국가법 자체를 정립할 신적 폭력을 지지하자 누구 쪽? 베냐민 쪽이네요. 그지? 자, B. 법과 폭력의 순환고리를 끊어낼 순수하고 지적 폭력을 지지하는 데서 입장을 같이 한다. 딱 봐도 몇 번? 3번. 쉬운 게 항상 딱 예. 그럼 B는 신적 폭력과 신적 폭력의 구분을 전제한 데서 베냐민과 달리한다? 틀렸죠. 똑같죠. 틀렸네요. 그죠? A와 B는 모두 법 정립 권력을 입법 권력을 한정 지은 데서 입장을 같이 한다? 입법 권력, 행정 권력 나와 있던 거 기억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입법과 행정하고 지금 A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얘도 어떻게 봐도 답이 될 확률은 낮아진다. 이렇게 해서 푸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이 풀어봤을 때의 느낌은 진짜 해보니까 정리만 좀 잘해도 그 순서대로 이해하며 넘어가도, 그 다음에 중첩 때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르게 쓰인 애들을 단일화시키는 게 그것만 잘해 풀어도 풀 수 있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공부하시는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